충청도가 이제 그 아무래도 총선에 항상 그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교수님 좀 보시기엔 어떠세요? 실제로 충청도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97년 대선 때부터 쭉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충청도를 잡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영호남 구도가 뭐 확고하고 뭐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얻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네.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가 됐는데 음. 지난 이제 2020년 총선부터 이제 수도권이 워낙 이제 또 민주당으로 가서 음. 이번에는 진짜 충청권을 국민의힘이 다 먹어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 충청권,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더 나름대로 절박하게 충청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좀 예상외로 국민의힘이 막판에 가서 좀 에너지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따라오긴 네. 따라왔는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득표율 차이는 얼마 안 날지라도 이게 뭐 전부 다 천표 차이로 저쪽이 이긴다 그러면 뭐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소선거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로 구조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은 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구조인데 수도권은 마지막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도 꽤 나왔었고 인천에서도 조금 앞서는 결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우리가 참 불리한 싸움인 게 뭐냐면 네. 저쪽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지 대상을 바꾸지 않는 그런 고정 지지층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중도층 신경 안 쓰고 막 지를 수 있는 건데 음. 우리는 이제 보수층이 조금만 모여도 조금 그렇죠. 아씨 나 투표 안 해 씨 그리고 나 안 찍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더구나 이번에는 또 뭐 보수의 든든한 지원군이 좀 많이 좀 흩어진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충청도의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제가 아까 그 충청권의 그 바로미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총선의 여론조사에서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3월 첫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는 민주당이 계속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충청도에서 한국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 둘 다 민주당이 이제 3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넷째 주에서 아주 급격하게 이게 역전이 네.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넷째 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무려 15%나 급상승해가지고 46%가 됐고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충청도에서 43% 지지였는데 무려 21%나 하락해가지고 22%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시기에 이제 터져 나왔던 양문석에 대한 논란이나 김준혁에 대한 김준혁. 논란 이런 게 좀 충청도 민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네. 충청도가 이런 게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버지 저기 돌 떨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아버지한테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 돌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양반 충청도 양반 있잖아.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돌 떨어져 이게 아니라 아버지 돌 떨어져요. 이게 이제 충청도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양반. 아. 양반.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김주정의 막말은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일생일대 들어보지 못했던 예. 돌이 떨어져도 아버지 돌 떨어져요라고 하실 예, 예, 정도인데 김주혁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하고 우리 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찢는다라는 소리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충청도에서 강릉에 출마하신 분이 이제 그 권성동 후보 아닙니까? 네. 첫 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김중남이가 나와 있는데 김중남 대 권성동이 35.4 대 44.1로 한 9%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조사로 넘어가게 되니까 김중남이 37%, 권성동 후보 같은 경우는 50%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차가 13%로 조금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권성동 후보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충청도의 민심이 이제 또 양문석이나 김준혁 사태 이후로 약간 국민의힘에 네. 조금 더 쏠려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영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들어봤네요. 이런 사람 알고 계셨습니까? 개혁신당의 이영랑이 제가 강릉에 출마했습니다. 김영란은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란 씨. 네, 이영랑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이런 분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2%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신기합니다. 2%는 꽤 많은데요. 예, 제가 나간다고 어. 하면 2%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나가면 0.5% 그러니까. 받을 것 같은데 이영랑 씨가 어쨌거나 2%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같은 경우 또 유의미한 자료가 이게 있어요. 비례 정당에 대한 전체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49.5%나 나왔습니다. 강릉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27.1%가 나왔고 조국혁신당이 8.6%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특히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양반 기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 범죄자들의 집합소인 조국당을 도저히 찍을 수 없다. 도저히 싼 것들을 네.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싼 것 시대보다도 그냥 아예 범죄자잖아. 범죄자. 그렇죠. 곧 네. 구속될 애들이 이제 있는데 뭐 8번이 황운하잖아요. 음. 뭐 그럼 뭐 끝났네. 뭐 1, 2, 8 모두 다 이제 뭐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성동 이제 의원이 선거를 지금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여의도까지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참 근데 진짜 가슴 절절한 얘기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 개헌 저지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와 같은 불길한 예측이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비례정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주의 세력이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단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좀 당기지가 않아서 그냥 쟤네 지금 우리나라 끝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를 찍으면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좀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김포 서울 뭐 수도권 편입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좀 선거 중간에 이렇게 좀 뭐 이번 달 정도 이렇게 나왔으면 뭐 3월 달이나 뭐 그런 뭐 선거용이라고 욕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슈는 되잖아요. 뭐 그리고 근데 국회 이전 이거는 얼마나 이게 이슈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것 때문에 충청권이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우리 여권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 같은 거를 조금 더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도 참 전해지고 그러니까 당내 중진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또 하는 얘기가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정치라는 목적이 똑같다.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여 자신의 네. 죄악을 방탄하기 위함이고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실행할 것이다.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냥 뭐 그렇습니다. 가상의 지금 이제 뭐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투표하면 이깁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투표 안 하신 분들 끝내려고? 아니요 이 세 번째 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네. 요 말 좀 하고 싶은 게 네. 이거 공천에 대한 아쉬움인데 이거 예전에 그 장재현 의원이 불출마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왜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냥 뭐 중진들이 희생하자 그랬는데 네. 부산에 그냥 장재현 의원이 나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전재수랑 저기가 부산 친구 어딘가 전재수랑 붙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를 좀 옮겨가지고 서병수 뭐라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꼭 불출마하는 것만이 꼭 당에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장재원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거를 통해서 정말 큰 정치인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당선이 한석이라도 더 얻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좀 후회가 되고 뭐. 근데 그렇게 진짜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때 제일 먼저 자기가 칼을 뽑았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평상시에 장재원에 대해 가지고 좀 나쁘게 보셨던 분들도 야 진짜 장재원 대단하다. 특히나 지금 이제 또 같은 또 장씨네요. 장해찬 후보의 또 모습을 봤었을 때 더더욱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장재현 의원이 불출마를 딱 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쯤 이제 김기현 너는 뭐 하냐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그 김기현이 그거 상의한다고 이준석 만났다가 이준석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참 다이나믹한 그런 뭐 시기를 이제 맞았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이 쉬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럼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담만 하지 마시고 네. 저 사전 투표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그 머리 눈에 이자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우리가 희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총선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지금 여론조사가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전 투표 끝났으니까 뭐 좀 끝났으니까 뭐
뭐 의미 없는 얘기지만 사전 투표에서 뭐 새벽 3시에 막 뭐 옮겼다는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알고 보면 또 별거 아닌데 너무 이렇게 좀 그렇죠. 과하게들 네, 그리고 반응하시고 그 뭐 31.3, 뭐 네. 그거랑 71.3이었나요? 본투표 전체 투표율이 한 31.28이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네. 사전 투표율. 그래서 0.02% 차이라고 막 이게 뭐 보정값이라고 하던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 해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사전 투표가 30% 정도 될 것 같았는데 민주당이랑 비례가 지금 1번, 3번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냥 31.3이라고 얘기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전체 투표율도 그래서 71.3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30%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걸 31.3%라고 얘기하고 70%라고 할 거를 이제 71.3, 13을 그냥 맞춰서 한 거라고 합니다. 별 의미 없이. 네, 어쨌든 그 관외 투표 이거를 관외 투표한 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 네. 새벽 3시에 한 이유는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선거 투표 개표할 때까지 그걸 옮겨야 된다고 뭐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뭐 네. 이제 뭐 불안해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선관위 같아요. 해체하라고 막 이런 걸 막 음. 저한테 막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